수백 개의 연락처, 그리고 수천 명에 달하는 SNS 친구 목록. 하지만 문득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당신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성공을 위해 혹은 그저 외롭다는 이유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 동료, 투자자,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그들 앞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때로는 나를 멋지게 포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여기 평생에 걸쳐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며 맨손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중 99%가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구별해냈습니다. 오늘 그가 평생을 통해 얻은 그 지혜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진짜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인생의 나침반이 될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우리는 앞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모든 것을 보여줘도 좋을 진짜 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맨주먹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닦은 거인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사용했던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날카로운 기준이 있다고 말했죠.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수백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 테이블이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화려한 학벌이나 번지르르한 경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런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가는 냉정한 계약 테이블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되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 유심히 지켜본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순간, 밥 한 끼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천, 수만 가지의 가면을 쓰고 벗는데 익숙해졌으니까요.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 진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저 관계를 위한 윤활유에 불과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나오는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는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태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로 이 점을 간파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밥상머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사람이 음식을 복스럽게 먹는지 아니면 까다롭게 편식을 하는지를 봤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참고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향했던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사람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상대방은 내내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깍듯하게 예의를 차립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때 음식을 서빙하던 젊은 직원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합니다. 물을 따르다가 물방울 하나가 테이블에 튀었을 수도 있고 혹은 주문한 메뉴를 잠시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천사 같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직원을 향해 굳은 표정으로 말하죠. 어이, 똑바로 좀 못해? 혹은 노골적으로 혀를 차거나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쉬며 무안을 줍니다. 나에게 보여주던 그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로 이 짧은 찰나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죠. 이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왜일까요? 나에게는 이렇게나 잘해주는데 고작 식당 직원에게 조금 쌀쌀맞게 대한 것뿐인데 너무 과한 판단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 즉 속살을 목격한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거기에는 이해관계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직원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시는 볼 일 없을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 직원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도 거의 없습니다. 즉,
그 직원 앞에서는 굳이 나를 포장할 필요도 친절한 가면을 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계산되지 않은, 꾸며지지 않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짓밟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에게 강자의 위치에 있으니 나에게 굽신거리고 미소를 짓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상황이 바뀌어 나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는 오늘 저 식당 직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나를 짓밟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과학에 가까운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수없이 마주칩니다. 나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주차 관리원이나 청소 노동자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하대하는 사람, 동료들 앞에서는 늘 젠틀하지만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의 작은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상사. 이런 모든 순간들이 바로 그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신호를 발견하고도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나한테만 잘하면 됐지 뭐. 원래 저런 사람이지만 능력은 있으니까 피곤하게 굴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훗날 더 큰 상처와 배신으로 돌아올 시한폭탄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불편한 사람, 언젠가 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며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해야 할까요? 정주영 회장은 이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진짜 내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은 성공의 길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SNS 친구가 수천 명이면 뭐합니까? 정작 내가 힘들 때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한두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충분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도 그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아껴주는 사람,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나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줄 사람, 함께 마주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진심으로 웃고 또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진짜 자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 기꺼이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화려한 말이나 스펙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신 아주 사소한 순간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카페에 갔을 때 그가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차장에서, 길거리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약자들에게 어떤 표정과 말투를 보이는지,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당신을 대할 미래의 모습까지도 모두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거인 정주영이 우리에게 남긴 사람을 꿰뚫어보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라. 거기 모든 답이 있다. 우리는 앞서 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정주영 회장의 첫 번째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보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기에 타인 또한 존중해야 할 인격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것입니다.
굳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내면은 마치 가득 채워진 물잔과도 같아서 굳이 다른 사람의 물을 빼앗아 올 필요 없이 오히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깊은 열등감과 뒤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분노와 화풀이를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그들의 내면은 밑 빠진 독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확인을 갈구하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누군가를 자신보다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콜센터 상담원에게 막말을 하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그들은 아주 잠시나마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비참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약자에게 보이는 무례함과 오만함은 사실 그들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함이 만들어낸 처절한 비명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도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저 사람의 내면이 저렇게 병들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젊을 때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이죠. 특히 연인 관계나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과 행동에 상처받으면서도 저 사람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젊은 날의 오만이자 서툰 혈기에 불과합니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환경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바위와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무모한 도전일 뿐입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면서까지 남의 성질을 고쳐주려 애쓸 이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시든 화분에 계속해서 물을 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주고 매일같이 정성으로 물을 부어줘도 이미 생명이 다한 화분에서는 결코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물을 주는 사람만 지쳐갈 뿐이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상대를 바꾸려 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쁨이나 보람이 아닌 깊은 피로감과 상실감뿐입니다. 그들은 나의 노력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나대로 지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변하지 않는 최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틀린 사람을 맞는 사람으로 고쳐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처음부터 내 옆에는 맞는 사람만 두면 됩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내 인생에 붙잡아 두지도 말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잘해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저 나와 결이 맞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뒤에서 혹은 앞에서 나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요즘처럼 누구나 익명의 가면을 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에는 이유 없는 비난과 악플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칭찬도 듣지만 당연히 욕도 듣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비난은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굳이 뒤지지 마라.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 아닙니까?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내 앞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그 자리를 재빨리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쓰레기 봉투를 풀어헤치고 그 안에 썩은 음식물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이건 왜 버렸을까? 이건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분석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과연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이유 없는 비난과 악플이 바로 이 쓰레기 봉투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뒤틀린 내면과 시기, 질투가 만들어낸 악취나는 감정의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굳이 그 쓰레기를 뒤져보면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내 기분을 망쳐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악플 알림들, 그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디지털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알림을 굳이 하나하나 눌러보며 상처받는 것은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맨손으로 뒤지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쓰레기를 보고 피할 줄 압니다. 나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들려올 때 그냥 무시하십시오. 내 SNS에 악플이 달렸을 때 그냥 삭제하고 차단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시간에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책을 읽거나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거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세요. 내 인생이라는 깨끗한 방에 남이 버린 쓰레기를 들여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시련과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굳건히 지켜내며 앞으로 나아갔던 거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를 지키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멀리하라. 그리고 나를 향해 날아오는 쓰레기는 뒤돌아보지도 말고 무시하라. 이것만 기억해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과 나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맞지 않는 사람은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저 내 인생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도 폭력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일 겁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립니다.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밤을 새우고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강한 척, 더 대단한 척, 나를 포장하기도 하죠. 그것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우리가 적자생존, 식저성존이라는 말을 흔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찰스 다윈이 말한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적자생존의 진짜 의미는 가장 힘이 센 종이 살아남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 즉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강한 놈이 모든 것을 독차지한다는 식의 아주 폭력적인 생존 논리로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수억 년 전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보다 더 강한 생명체가 있었을까요? 거대한 몸집, 엄청난 힘, 날카로운 이빨. 공룡은 그야말로 당시 생태계의 압도적인 포식자, 즉 최강자였습니다. 만약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진리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공룡의 세상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고 하늘은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찾아왔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공룡의 그 압도적인 강함은 오히려 생존에 가장 불리한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했지만 식물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추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죠. 결국 그토록 강했던 공룡은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에 그때 공룡의 발치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던 아주 작고 연약한 포유류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각기에 많은 먹이가 필요 없었고
땅속에 굴을 파고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변해버린 환경에 기가 막히게 적합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 연약했던 포유류들이 결국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자 생존의 진짜 의미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적합함. 이것이 생존의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맨손으로 현대를 일으킬 때도 이 법칙은 정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그가 허허벌판 사진 한 장과 지도 한 장을 들고 유럽을 찾아가 배를 만들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변변한 기술은커녕 배를 만들 조선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도전이었죠. 강함의 논리로 본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오일 쇼크 이후 중동의 오일 달러가 넘쳐나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모두가 배를 필요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배라는 상품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얻어낸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무런 실물도 없이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 안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미 16세기에 당신들의 배보다 훨씬 먼저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그 잠재력을 믿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즉 과거의 역사라는 스토리를 배가 필요한 시대라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이 일을 해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투자를 받아냈고 세계를 제패한 조선업 신화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 위대한 생존의 법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 강해져야만 한다는 낡은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무조건 스펙이 좋아야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경쟁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둘을 조합했을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손재주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공감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고유한 재능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숭이처럼 나무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맞는 무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들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나의 재능과 흥미를 억지로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강함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적합함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거대한 공룡은 멸종했지만 작고 연약했던 포유류는 살아남아 지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인 성공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무작정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대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당신을 적응시키고 그 안에서 오직 당신만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내십시오. 바로 그 길의 끝에 당신이 꿈꾸는 진짜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이야기에서 강한 자가 아닌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생존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을 따라 무작정 강해지려 애쓰는 대신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나만이 갈 수 있는 적합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은 또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에게 적합한 길을 찾으려면 먼저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인도로 혹은 산티아고 순례길로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요 라는 말을 남긴 채 말이죠. 마치 어딘가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짜 나의 모습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유행과도 같은 자아 찾기 열풍에 대해 정주영 회장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아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찾는 보물이 아니라고. 자아는 내 손으로 매일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속을 헤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아 찾기를 이 안개 속 어딘가에 숨겨진 출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자아는 안개 너머에 존재하는 완성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그 길 자체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아를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지도를 직접 그려나가는 탐험가이자 개척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아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는 조각상이라는 아주 멋진 비유를 듭니다. 우리의 자아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저 형태를 알 수 없는 거칠고 투박한 돌덩어리에 가깝습니다. 그 돌덩어리를 앞에 두고 어떤 모양의 조각상을 만들지 구상하고 정과 망치를 들고 매일같이 돌을 쪼아내는 행위, 이 지난한 과정 전체가 바로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 자신의 삶이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18살의 나이로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훔쳐 새벽 기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을 때 과연 그에게 무슨 대단한 자아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나는 장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창한 자의식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아주 절박하고도 원초적인 의지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그저 이름 없는 거대한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선택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하며 신용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배웠던 하루하루,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밤새 기름때를 묻혀가며 기술을 익혔던 시간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던 순간, 그 모든 하루하루의 땀방울과 고뇌에 찬 선택들이 바로 그의 손에 들린 조각칼이었던 겁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쪼아냈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곳을 쳐서 돌이 깨져나가는 실패를 맛보기도 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멋진 모양이 드러나는 성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십 년간의 땀과 눈물, 환희와 좌절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리는 정주영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조각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는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조각을 시작하지 않은 예술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손에 이미 당신의 인생을 조각할 수 있는 날카로운 조각칼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읽는 책 한 권, 당신이 만나는 사람 한 명, 당신이 게으름을 이기고 해내는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의 조각상을 다듬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나를 찾아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당신의 돌덩어리에서 어떤 부분을 깎아낼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과연 잘 성장하고 있는 건지, 내 자아라는 조각상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성장의 증거는 아주 의외의 감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혹시 몇 년 전 혹은 불과 1년 전에 내가 SNS에 썼던 글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했던 말을 우연히 다시 보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이불을 걷어차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저렇게 생각했지? 하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 시간 동안 아주 잘 성장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졌기에 과거의 유치하고 미숙했던 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과거의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신호입니다.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정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조각상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5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사람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아, 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구나. 내 자아라는 조각상이 이만큼 더 정교하고 아름다워졌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당신이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당신의 조각상을 다듬어 왔다는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성장의 네 번째 동력입니다. 자아는 어딘가에서 찾아 헤매는 신기루가 아니라 오늘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조각상이라는 것. 그리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야말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반가운 신호라는 것. 이제 당신의 손에 들린 조각칼을 다시 한번 힘껏 쥐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조각상에 어떤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모든 지혜는 아주 단순한 진리들로 통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전부를 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강해지기보다 나에게 맞는 길을 찾고 어딘가에 있을 나를 찾아 헤매는 대신 오늘 하루의 선택으로 나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 오늘 정주영 회장이 남긴 이 지혜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앞으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당신만의 다짐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인생 설계도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